네, 진사로입니다. 42회 한능검 중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어봤어요. 자, 붕당 중에서 서인에 대해서 말해보자 했어요. 이제 황국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하였다 이것도 있고, 이제 그 외에 가에 들어갈 게 그러니까 서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거겠죠. 자, 하나하나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요거는 북인이에요. 주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았던 붕당이 북인이었죠. 그리고 예송 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서인이 맞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영수가 송시열이었는데, 이때 이제 송시열 등의 서인 세력들은 이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제 현종, 그의 아버지 돌아가신 왕 효종을 이제 인조의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에 맞는 예법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남인들은 왕인데 그러면 장자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도 서인이 맞아요. 이제 이거 조금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헌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이거는 그 사림이 붕당을 형성하기 전에 그냥 사림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 조광조를 축출한 건 훈구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성종 이후에 훈구, 이제 그 전까지 조선이 최초로 건국이 될 때는 이제 그냥 개혁파 사대부들 위주로 건국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관악파가 됐다가 그 계유정난에서 정권을 장악한 이 공신들 위주로 훈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훈구가 이렇게 권력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성종 시기쯤 되면은 사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들의 학문적 후예들, 이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이 사대부 사림들이 이제 성종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대립한 게 4번의 사화가 있었죠. 그 사화를 끝으로 훈구는 결국 이제 힘을 잃게 되고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림들이 이제 붕당을 형성하게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동인과 서인, 그리고 이 동인은 다시 북인하고 남인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이 북인들이 주로 광해군 시기에 정권을 잡았어요. 대북, 소북 이래가지고 특히 대북 세력들이 광해군 시기에 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서인이나 남인도 다 있었는데, 이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서 이 북인들이 다 몰락을 하게 되고 이 남인과 서인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송과 황국까지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환국 정쟁 시기쯤 되면은 이제 노론하고 소론으로 분화가 되고, 이 노론이 나중에는 또 노론 벽파, 노론 시파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세도정치 시기 전후해 가지고 그렇게 돼요. 이 남인들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환국이 끝나는, 그 갑술 환국이 끝날 때쯤에 이제 회생 불가능 지경으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서인에서 나온 노론이나 소론, 여기 이걸 썼을까요? 소론입니다. 노론이나 소론, 이들이 이제 정계에 계속 있었고, 특히 노론들이 이제 주요 정치 세력이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의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서인이다 그러면, 동인은 이황, 그 다음에 조식, 이 영남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분당이 이제 동인이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와우, 이건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곳입니다. 조원과 영규가 이끄는 의병들이 묻힌 700의 총이래요. 가당시 이들은 금산으로 진격한 왜군과 혈전을 벌이다 순절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700의 총, 그러니까 700분의 의병이 묻혀 계시는 무덤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조원입니다. 이분이 활동하셨던 전쟁,
임진왜란. 곽재우, 고경명, 조원, 유정, 이런 분들이 이제 의병으로 활약하셨던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죠.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전투가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 임진왜란 때는 오군영 중에서 훈련도감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3번에 있죠. 당시에 일본이 이제 조총을 들고 이제 조총을 활용해서 이제 전쟁을 처음에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도 우리에게도 조총 부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포수, 사수, 살수. 이 3수병으로 편제가 됐었어요. 요거까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영영이 조직되었다. 정조 때죠. 그 다음에 2군 6위가 편성되었다. 요거는 고려 때인데 요 2군은 중앙에 그 국왕 친위군, 그 다음에 6위는 지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가 설립되었다. 요거 1차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중심기구가 군국기무처입니다. 그 다음에 도평의 사사가 폐지되었다. 요 폐지된 거는 태종 때예요. 이방원.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제도가 한참 조선 초까지 왔다가 이제 태종 때 이걸 많이 정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정비를 해가지고 이 도평의 사사가 의정부로 바뀌게 돼요. 의정부. 국정총괄.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즘 향해 소식 들었는가? 양반도 아니었던 자들이 향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네. 들었네. 수령에게 돈을 주고 향안에 오른 자들이 향초내리를 결정하니 참 한심한 일이로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때는 이제 양반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향회, 이게 이제 양반들이 그 지역 단위로 양반들이 이렇게 그 지역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던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돈 주고 향안에 오른 자들이 향촌일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심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제 동요. 조선 후기고, 특히나 세도정치 시기 정도로 보는 게 딱 맞겠네요. 세도정치 시기에 이제 뭐 납속제, 공명첩 이런 거 발행하면서 이제 돈 주고 이제 양반 신분은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안에 오른다. 뭐 요 얘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는데 정답 금방 나오네요. 바로 1번입니다. 팔만대장경 조판에 참여한 승려. 요거는 고려시대, 특히 몽골 침입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루터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나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그 다음에 고추나 인삼 상품작물의 재배,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제가 밑줄 그은 이런 부분들은 조선 후기를 뜻하는 경제 및 문화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조판서 송시열이 고생할까 염려되어 담비 가죽옷을 하사한다. 나의 뜻을 사용하지 말게 하라. 해가지고 효종입니다. 효종. 자, 이 효종이 송시열에게 지금 가죽옷을 하사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이 효종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 효종은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복림대군,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그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가가지고 볼모 생활을 해요. 그랬다가 9년 정도 만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소현세자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왕이 돼서 즉위를 한 분이 효종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첫 번째고, 나머지 2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북벌하고 그 다음에 나선정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북벌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국방력을
이제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정벌에 파견했다라는 게 요 나선 정벌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북벌 정책 추진이라는 거죠. 자, 사병 혁파, 요거 태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군 육진 개척, 요거는 세종대왕 시기에 있었죠. 수원화성 건설은 정조,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다. 이거는 고려의 공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작품은 김준근이 객주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담뱃대를 물고 갓을 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앞서 저 23번 문제에서 상품 작물 하면서 고추 인삼이 나왔는데, 담배도 상품 작물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이 담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객주, 내지는 여각. 이제 그 상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상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수레를 끌고 각 지역을 넘나든 상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중간에 뭐 잠을 잔다든지 뭐 이런 곳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뭐 여각이나 객주 같은 이제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조선 후기를 뜻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조선 후기의 경제 관련된 내용을 찾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선지에 보면은 익숙하지는 않은 게 나와 있어요. 정답으로 말씀드리자면 2번입니다. 서양 면직물이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이게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 면직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이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그 영국산 면직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때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을 먼저 끝내가지고 이제 굉장히 질 좋고 값싼 면직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더 많은 서양 면직물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 그보다 좀 전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빈민 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두었다. 태조 왕건이죠. 고려. 병난도를 통하여 송해상인과 교역한 것도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자, 시장 감독을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거 신라시대의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우경장려도 아까 나왔는데 이제 이 동시전 설치도 지증왕입니다.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 세조였어요. 아까도 이거 나왔는데 이 직전법 하다 보니까는 현직 관리들만 수조권이 있어서 이 현직 관리들이 이제 세율을 높였다 이거죠. 그런 폐단이 발생하니까 성종 시기에 관수관급제 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가는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다.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계책인데, 비록 여러 도에 널리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호남 호서 지방에서 시행한다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탐욕스럽고 교활을 하자는 품목이 간소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몰입애들은 방납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뒤에도 놓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경기도 강원도에 시행했다. 그리고 쭉 읽다 보시면 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중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는 바로 대동법입니다. 광해군 시기에 경기도부터 시행됐던 법이죠.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공납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내도록 했던 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어서 강원도 했는데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좋았다 이거죠. 다만 이거를 양반 지주계층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요.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뭐냐? 지네 세금 더 나가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잘 아는 이 글 작성하신 분이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서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 글은 김육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한능검 시험에서도 시연력 도입을 건의했다로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평생을 대동법의 확대 시행에 이제 목숨을 바치셨던 분이에요. 예, 김육이라는 분께서 쓰신 상소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년에 2필씩 껐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라는 것은 균역법이에요. 영조식입니다. 자,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했다라는 것도 이게 균역법과 관련이 돼요. 이 균역법의 세수를, 그러니까 균역법으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작이나 선무 군관포,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그래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그래서 내게 한 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동법의 수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도 역시 대동법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과 리을이 옳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박물관은 17세기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가에 보니까 조선 민화래요. 조선 민화. 뭐 일본 우키요에 있는데 뭐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지금은 민화를 찾으면 됩니다. 이 민화는 조선 후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선지에서 민화를 찾아라는 문제인데, 이제 민화의 특징적인 거를 본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는 이제 민화 같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1번이요.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민화의 대표작인 까치와 호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뭐 그런 특징도 좀 있죠. 다만 이제 이 다른 것들도 좀 중요한 그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 2번에 있는 이 작품은 강희안 화백의 고사관수도. 이분의 대표작입니다. 이게 조선 전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이 그림은 고려시대의 불화, 그러니까는 부처님 그림의 대표작 수월 관음도.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그 고구려의 그 벽화예요. 고구려의 각저총에 그려져 있는 그 씨름 벽화입니다. 씨름도라고 하면 되겠죠. 고구려 각저총에 그려지는 씨름도 벽화를 뜻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것도 조선 전기입니다. 그 안견 화백의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예요.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품들이 워낙 중요한데 민화랑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21대 왕의 어진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그는 52년이에요. 탕평책으로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돼 있죠. 영조입니다. 아주 오래 사셨던 왕이고 탕평책 하셨죠. 이 탕평책 관련된 영조의 업적은 탕평비. 성균관에다 세운 비석입니다. 야, 성균관 유생들, 젊은 대학생들, 너네 나중에 정치하더라도 싸우면 안 돼. 편갈라서 싸우는 거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야. 뭐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비석을 세웠던 게 탕평비라는 겁니다. 자, 영조에 대한 업적을 찾는 문제인데, 사실 뭐 영조도 뭐 동국문헌 비고 같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전도 정비했어요. 그 속대전을 편찬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계천을 그 준설했어요. 그 준천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청계천을 준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업적들이 이제 다방면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투탑이 탕평책하고 균역법이에요. 정답이 1번입니다. 아무래도 1점짜리 문제니까 영조의 가장 대표적 업적이 나왔죠. 근데 이제 탕평책 균역법 말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이때 편찬된 책 중에 동국문헌 비고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전이에요. 속대전. 이게 이제 법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준설. 그리고 이제 준천사를 설립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청계천 준설 사업을 추진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이거 고려 숙종 때인데 이제 중요한 인물은 윤관이죠. 자, 농사식사를 편찬하였다. 세종대왕 제위시기에 있었습니다. 신해통공을 시행하였다. 정조인데 이 신해통공은 뭐냐면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전 상인들의 자기 가게 그 상점 앞에서 난전을 벌이면은 이제 그 못하게 할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금난정권인데 이걸 갖다가 정조가 없애버리면서 난전을 자유롭게 펼쳐도 된다. 즉 상업활동 장려에 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입니다.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러니까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 나중에 중국 쪽에서는 두만강이다. 그리고 우리는 만주에 토문강 있지 않냐? 거기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달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1909년 가면 간도협약에 일제가 일본이 협상에 대신 나서가지고 거기 너네 땅 이러고서 간도를 다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해버리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29번 갈게요. 가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이라 하여 토지 몇 부를 한정하여 1호의 영업전으로 삼는다. 영업전보다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영업전에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고 해서 더 주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성호 선생 전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호가 이제 호입니다. 그 외 성호 사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쓰신 분이 바로 이익이죠. 이분이 이제 중농학파 실학자로서 그 토지 분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거에 관련된 이론을 하나 내세우는 게 한전론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이게 제한적인 거래만 허가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토지를 이렇게 취득한 토지 중에 절반은 그 매매가 불가한 토지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매매가 가능하게끔 해놓자라는 거고, 그 매매가 불가한 토지를 통상 영업전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금 이 설명에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호 이익 선생의 한전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매매가 가능한 토지들을 팔게 되면 그거를 산 사람은 그 사들인 토지 중에 절반이 또 영업전이 되면서 거래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전론 이런 걸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영농 육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요거의 목표였다는 거고, 이 나도 목표는 같아요. 반개수록입니다. 이 반개수록을 쓰신 분은 유영원이에요. 그 다음에 농부 한 사람마다 일경을 받아 차지한다. 그 다음에 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고 사경마다 군인 한 명을 차출한다 해가지고 선비로서 처음 입학한 자는 2경을 받고 내사 들어간 자는 4경을 받는데 군인 차출을 면제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유영원 학자의 경우에는 이게 토지 분배예요. 이것도. 근데 요거는 이제 균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균등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에 따른 차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반이나 상민이나 똑같이 주자 이건 아니고, 양반은 좀 더 주고 상민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그거랑 관련된 세세한 이론을 반개수록에서 설명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목표는 뭐냐면은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자영농 육성이 최종 목표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요 5번입니다. 그 가에 나오는 한전론이나 나에 나오는 균전론이나 전부 다 자영농을 확보하고자 한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원의 토지를 지급하고자 하였다. 요거는 사원전이라고 하는데, 요건 고려시대입니다. 이제 고려시대는 불교가 이제 고려에 그냥
나라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스님들에 대한 대우도 컸고, 그래서 이제 사원에다가 토지를 지급하고자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에 따른 토지차 등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다가 바로 균전론인데, 이게 가가 아니라 나에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나눠 지급하고자 했다. 이거는 전시과 제도죠. 역시 고려시대. 그 다음에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제한하였다. 요거는 여전론이에요. 정약용. 요 정약용 쌤의 여전론에 대한 게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이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물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마을의 그 농토를 뭐 이렇게 임의대로 그냥 제가 설정한 건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다른 곳은 전부 다 각 마을 주민들의 소유로, 이 땅은 이제 알아서 농사 지어라 이거고, 여기는 공동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여기 공동 경작지에서 나온 걸로다가 납부를 하고, 다른 데는 다 자기 땅으로 설정해서 거기서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의 여전론도 결국은 자영농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실제로 자영농, 이거는 다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이 자영농 확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거는 이승만 정부까지 가야 돼요. 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농지개혁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때야 비로소 이제 자영농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영농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1696년 일본에서 작성된 문서로 가가 가져온 조선의 지도 내용을 일본 측에 옮겨 적은 겁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696년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17세기 말이면 숙종 제의식이고, 이때 이제 그 울릉도, 특히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거를 일본에다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분 누구냐? 바로 안용복 선생님이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숙종 때 일본 가서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어부는 우리 땅 들어와서 어획 활동하지 마.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용복 선생이 큰 업적이고, 자, 다른 선지의 다른 분들도 다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부 다 그렇게 그 바깥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심은택이라는 분은 이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고종 시기에 울릉 군수였어요. 그래서 독도가 이제 우리 군의 소속이다라는 걸 밝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범윤도 고종 시기죠. 대한제국 시기예요. 간도관리사로 갔던 분입니다. 저분 이름은 조금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부, 이제 그 신라 상대 최고 장군 중 한 분이죠. 이제 요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복속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죠. 울릉도를 이제 우리 땅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이종우 장군은 세종대왕 시기에 대마도 정벌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우리나라 그 국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마도도 우리 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한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한 공부가 아직 덜 돼가지고 제 의견을 내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